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입니다. 제361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원주 산업정책관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서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님과 스태프의 김석현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님 소개는 민철구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민철구입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창조경제의 여러 축 중에 하나가 또 이 산업정책이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 방향에서 담당하시는 이 국장님을 바로 모셨습니다. 일종의 직감, 쪽집게과를 저희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우선 박원주 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학에서 이 경제학을 하셨고요.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력자원부라고 있었죠. 88년에 동력자원부에서 이 공직을 시작하셔가지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과장,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대통령 행정비서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을 공직하고 계십니다. 박원주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오늘 주제가 상당히 소중하고 또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멀리 계신 우리 제가 팬이 많은 김상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상선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죠. 과학기술처에 입사하셔서 연구기획 과장, 그리고 과학기술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두루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총 사무총장을 하시고 현재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님으로 공직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원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석현 박사도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태프에 이제 관련되는 연구자입니다. 김석현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쭉 스태프에 근무하고 계시고 과학기술 혁신지표 최고 전문가십니다. 김석현 박사님 소개합니다. 국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정책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TV 카메라가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는 긴장을 안 시키려고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 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언의 수위를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오늘 산업통상자원 정책이라고 하지만 산업부가 이번에 통상까지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업무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것을 30분이라는 시간에 소개드린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말씀 안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약간씩 넘어가면서 소개드리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라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중화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라도 세우시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동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통상정책, 에너지정책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제 상황 잠깐 말씀드릴까요? 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18일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당장 금융 긴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세계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와 같은 국가들, 아시아권 국가들의 환율도 크게 변동을 보이고 장기 금리도 크게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용 부진 그리고 신경제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문제인데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언론이나 정부나 다 아베노믹스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엔고로 인한 일종의 그 간접적인 효과로 한국 상품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높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베노믹스에서 엔저가 되면서 엔이 일본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각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시장 점검을 했지만 엔이 실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그다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중국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8% 성장 타겟을 포기하고 또 최근에 중국 국내 시장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엔보다도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우리 경제에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떨어지고 버블이 붕괴되고 만약 내수 시장이 추락한다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점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요. 그 4분의 1 중에서 절반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직접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엔이나 아베노믹스 같은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충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장은 8분기 없어 0%입니다. 그리고 1, 4분기 조금 반등했다고 하지만 2, 4분기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와 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대기업들 투자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투자해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반등이 있었는데 다만 내수시장, 특히 소비 이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비 성향이 극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소득 5분위에서 위에 속하는 분들, 저희 돈 있는 분들의 소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내수시장 활성화도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5월에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6월에 들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조선 분야에서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쉽지 않은가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간 전체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그다지 나쁜 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수출에서 특히 흑자를 본다. 흑자 규모는 한 250억 불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산업정보에서는 그것을 320억 불 정도까지 올려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그동안 흐름을 저희가 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IMF 전까지는 일종의 상당한 경영을 하고 그래서 광산부터 최종제까지 한 기업이 하는 그런 형태의 경영을 했다고 한다면 IMF가 터지고 나서는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소위 구조개혁을 하면서 기업의 핵심 역량 위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업의 내부 구조로 되던 것들이 스피너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잘라내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조정이 되면서 2008년에 세계시장 위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의 높은 수준의 성장을 불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잠재 성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3.8%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잠재 성장선 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시 끌어올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성장에 기여하는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은 비록 대기업의 주도적 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의 간극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 불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자체를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을 개별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술을 잔류하는 산업 생태계가 건전해야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두고 볼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경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이 확고하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신고에 주되고 투자 수수등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3.8%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꼭 그렇게 당연히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자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3.8%의 추세선에서 더 올리는 것도 지금부터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이 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또 여성 인력들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 인력 그리고 외국 인력의 활용이 더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제도를 개혁해서 인력의 미스매치도 해소하고 또 하나는 보다 좀 혁신적인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많이 하지만 결론이 없는 부분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투입의 문제인데 시장의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정신을 고취해서 창업과 투자 이익을 확보하고 또 창의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지적재산권이 부로 이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동과 자본이 성장이 차지한 포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창의성 그리고 그 소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설명 불가능한 부분의 영향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금 확충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책을 간략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저가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준비해봤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엔저에 대한 대응 전략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전략이 있고요. 일단 판리스크에 대한 대응, 중기채사성 악화에 대한 대응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는 나라 그 기업들이 아니라면 그 피해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꾸려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엔저와 같은 환변동에 대한 대응은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상당 부분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의 영향이 아직 많이 저조합니다.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의 기본적인 근로 환경도 나쁜 편이고 IT도 들어와 있지 않고 경영 방식도 정근대장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산업혁신운동 3.0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재벌기업들이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1차가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들의 현장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자주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상위에 지금 산업혁신운동 3.0 추진본부를 두고 민간 자율적인 확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8월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3.0 추진계획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의 비전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0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우리가 소위 공장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줄 것도 없었고 대기업이 해줄 일도 없는데 기업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내내 우리가 해왔던 동반성장 운동은 소위 그 산업 생태계의 상부 구조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했다고 생각하신다면 3.0은 그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될 기업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를 이미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자금으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사전적인 혁신 노력에 대한 분배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성과 공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0 활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을 연계해 나갈 거고요.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 대기업별로 삼성이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각각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유한 혁신 방법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인정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CEO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CEO에 대해서 인적 혁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투자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1일 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 진흥위원회 통해서 투자를 가름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에러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에러가 되고 있는 규제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회의 통해서 발견된 것이 총 12조 원의
대안에 대한 기업 프로젝트 개선 방안을 만들어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나 에너지 전략 투자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는 작업을 대표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단계 투자 활성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장한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고 국민의 성장이 늦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많이 보도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기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슈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산업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값을 주지 않는다면 돈을 제대로 맞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없고 그러니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가지 않고 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근저가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숙제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주도록 하는 방향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거의 끝나갑니다만 정부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그 소위 단가 인하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과 협력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성장한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을 진출할 때 바로 그 전속적 거래 근거가 거꾸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도 앞으로 하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족쇄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기업들이 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그런 움직임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최소한 400여 개를 발굴해서 진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글로벌 전문기업이라고 부르고 그간 우리가 추진해왔던 소위 히든 챔피언과 대를 같이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기업들의 어려움, 이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소위 소통 및 가치 복귀 활동을 연중 계속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 분야에도 이를 위해 조직이 이미 별도로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빼고 선도형 융합 신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적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들은 존재하고 있을 때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와 일본의 기업들을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기술 우위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애플 전자기기 한 대를 팔아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굉장히 독점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크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일종의 비즈니스 딜에서의 거래 우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있고 필요한 기형 기술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면 사올 수도 있고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해하는 아이디어 소위 BI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로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산업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산업들, 주력산업들과 문화, 인문, IT, BT, MT 등등 연관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국민 행복한 신산업을 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융합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도 기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다른 것은 2013년부터는 광역선도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큰 22개의 선도산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광역권 간에 서로 도움을 줘서 일종의 보완적인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초광역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상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정책을 가져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산업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통상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통상 정책이 보시는 것처럼 외교에 가까운 정책이었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대체로 듣기보다는 일종의 국가 간의 정부 대 정부의 비즈니스 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과 연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실제로 보탬이 되는 통상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섭과 대책이 분리되던 것을 교섭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이것이 이행될 때 피해보는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까지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산업계, 전문가, 국회 등 모든 이해 집단과의 소통과 협진을 강화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상 채널을 신설해서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전 과정에서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 등 업종별 이해관계가 반민 협의기구로 수렴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을 발족을 시켰고요. 20개 분과를 포럼화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섭의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산업 부문별로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인 신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양자, 무차별적인 동시다발적 FTA라고 불렀던 전략을 바꿔서 동아시아의 다자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TPP 등의 영내통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 통상국가로서 영향을 확보하도록 리더십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했던 FTA들이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좀 업그레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는 상상의 FTA하고 중동 등과는 산업에 그쪽에서 원하는 산업발전과 우리가 원하는 자원과 서로 이해가 맞는 맞춤형 FTA를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협상 과정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협력 방안은 지금까지는 통상은 통상이고 그리고 산업협력은 산업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통상을 해야 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는 가진 여러 가지 산업발전 경험, 기술 경험, 개발 경험을 전수해서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시장 분위기 조성하고 그 시장 분위기가 정부 간 협상에도 반영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공기업들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해 나가고 수주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수주 전 단계에 대해서 정부가 참여하는 맞춤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소위 K무브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의 숫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ODA나 EDC와 연계해서 청년층 일자리로 해서 참여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에 있어서는 FTA를 한다 하더라도 원산지 규정 때문에 FTA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맞춤형 지원책을 갖추고 있고 또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에러가 있으면 수수료 연락하면 연락에 맞추어서 대응해주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에 있어서는 농수산 품목, 여러 가지 민간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잠깐 써놨습니다만 유통기업지원법이 이번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유통기업들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기업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통상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통상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외교를 해왔던 공간들이 이제는 통상화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통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방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조금씩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올해 그리고 작년 벌써 수년째 전력 부족이 계속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가 세웠던 에너지 수급 전략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충분한 예비율, 전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 20% 이상의 예비를 확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2차 에너지 국기본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반영을 해나갈 겁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경제성과 안정성을 지금까지 중심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균형 잡힌 고려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고 석유 같은 경우는 미주나 유럽으로 도입성을 가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외가스로 시작된 여러 가지 국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단은 급한 것은 국민 시외가스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재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코어는 이제는 안정성과 국민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모든 원전에 대해서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원전의 경우에 사고가 나도 믿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못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 전문기관에